자, 중국 이야기 또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승찬 교수님, 용인대학교. 네, 박승찬 교수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쁘게 다른 방송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여기 파리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주식에만 몰두하느라 별로 이렇게 저 주변에 신경 쓸 일이 없었나 봐요. 외국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일단 지금 중국 동향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2017년 11월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네. 이게 의미 있는 겁니까? 이런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크게 의미를 안 주는데, 그러니까 매체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표현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베이징으로 갔다라는데, 베이징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혹시나 시진핑 주석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방중 배경은 저는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제 한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태도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다른 나라랑 어떤 하면 이 강대국, 예전 같으면 미국,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다 하는데, 취임하시고 27일 동안 중국과 통화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표현 안 했지만 기분이 나빴겠죠. 27일이 지나고 나서 2월 6일인가요? 그때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상견례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때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식에 따라 이번에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최종적으로 지금 신문에서는 지금 26일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중국이 아직까지 예스 이런 말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답을 좀 받으려고 좀 간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왕이 장관, 뭐 이번에 무슨 또 전 장관이 실각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대리로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은 네. 참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거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를 거의 이분이 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죠. 다시 이제 이분이 또 올라갔다가 아시겠지만 뭐 이 외교부 장관 또 실각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뭐 이걸 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 있는 그만큼 뭐 지금 이 왕이 외교부 장관 다음에 좀 후보군들은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이분은 이제 계속 이제 뭐 전체적인 총괄하는 위치에 공산당에 이제 맡게 될 것이고, 아마 외교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뭐 곧 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 보면은 우리가 되게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뭐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네.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만큼 우리에 대해서도 되게 그 서운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한중 관계 뭐 요번에 와서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조태열 장관하고 왕 외교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악수하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 다 지금 공개됐는데, 사실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한중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중일 외교 정상회담이 일단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되겠지만, 여전히 한중 관계는 지금 많은 불씨를 좀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미일의 이런 작은 구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중국에서는 자꾸 작은 나토에 비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 뭐 싫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가장 풀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근데 계속 서로가 지금 등을 쥐고 안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면 그 계기로 해서 조금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관계를 뭐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거의 최악에서 약간의 좀 올라왔다 저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그 장관 회담에서 북한 도발, 그 다음에 탈북민 북한 소환 문제 네. 이것이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태열 장관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 탈북민 북한 소환 문제 이걸 좀 풀어다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 북한 이슈. 그러니까 한중이 만나면 항상 북한 이슈는 들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번에 탈북민 북한 소환 문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언급된 부분들이지, 이게 한중 뭐 정상회담이든 외교담에서 항상 중국이 이 북한 문제, 특히 이제 북한 도발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건설적인 좀 스탠스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결국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한중 관계, 그다음에 또 대만 이슈,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 우리는 북한 이슈 제일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방점과 중국이 보는 방점이 다른 거죠. 얻고자 하는 것도 좀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제가 볼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이슈를 던지면 아마도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나올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제 거의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부분들.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 또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이슈보다는 더 방향에서 지금 미중 관계가 더 지금 복잡해지고 있고, 더 지금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한 탈동조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디커플링이 훨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중국 견제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둘러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만 들어봐도 서로 그 끝이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 네. 네. 얘기해봐야 별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신문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외교부 장관 한 말이 역지사지란 말을 썼습니다. 야, 우리 입장에서는 너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생각해봐. 그럼 중국은 똑같은 부분들 하죠. 지금 한중 관계에서 자꾸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바꿔서는 안 된다. 그건 한중 관계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맞물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원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장관 조 장관 가셨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갔다는데 그다음에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을 만드는데 포커싱이 매우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대만의 새 총통 라이칭더 이제 이달 20일 취임을 하는데 반중 인사라면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 5월 20일 날 총통 취임식 하거든요. 지금 대만 내에서는 지금 혹시나 지금 중국 본토에서 여러 가지 무력시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막 하늘에서 바다에서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 국면이 있죠. 이 라이칭더가 이제 지금 있는 총통보다는 더 대만 독립을 강하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총통 선거할 때 안 되길 바랬죠. 당연히 안 되길 바랬을 겁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러니까 이 총통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입법위원, 국회의원도 하셨고 타이난 시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행정원장, 총리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타이난 시장 했을 때 베이징을 2014년도일 겁니다.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천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민주화를 위한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타이완 있을 때 영어를 또 공용어로 넣을 만큼 그만큼 친미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반중 성향이 강한 인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총통 취임 선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아마 지금 가장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총통 취임식에 어느 나라에서 이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도 지금 매우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왜 그 뭐죠? 시진핑도 그 대만 양안 전쟁 가능성, 뭔가 통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반중 정부가 들어서지 않게 하는 하나의 압력이었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을 강력히 표현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보시는 그 중국의 속내는 어떤 겁니까? 타이완을 보는 그렇죠. 속내. 일단은 총통 선거에서 당연히 뭐 민진당보다는 국민당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왜냐 그러면 민진당의 지지율이 국민당과 우리가 또 제3의 후보가 합친 것에 비해서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해볼만 했다. 그러니까 민진당이 됐지만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민진당을 지지한 건 아니었다. 근데 그런 측면 한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진당이 됐고 특히 이제 라이칭도가 되면서 향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여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스탠스를 지켜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시진핑이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시진핑 2027년도 3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도 어떤 행동으로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지금 뭐 침공설에 대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이게는 일단은 현실 가능성은 낮다. 침공, 진짜 양안 전쟁. 5년 안에 하는 부분이 낮다. 이거는 일단은 중국이 잃어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일됐든 간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일단 잘해야 되고, 근데 대만의 부분적인 국지전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상황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두 나라가 충돌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에이펙 정상회담할 때 합의를 봤던 게 정찰 풍선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던 군사 정보 교류가 그때 이후로 우리 그거는 막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켰죠. 그러니까 타이완 해협에서 가장 지금 긴장면이 있으니까 서로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가자. 이런 정도까지는 동의가 됐다. 그게 라이칭더가 지난번 선거 끝나고 이제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뭐 하여튼 너무 걱정했던 그 멘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너무 표현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근데 미국에서 아마 작업을 했을 겁니다. 너무 자극하지 마라.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런 말 딱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걸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 사람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어쨌든 축하는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사전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면서 너무 자극시켜주지 마라라는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좀 뭐라 그럴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기 판매 맞습니다. 무기 판매가 또 쫙 돼버리고 네 하여튼 이 국제 관계 이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그 동지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게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제가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제가 저 1년 전 거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세계에서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주변에 강대국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정말 지도상에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외교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무기 판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 미국은 여러 가지의
지금 자국의 국익을 위한 챙길 것들을 많이 챙겨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만은 관리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지금 조금은 지금 왜 자꾸 외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자국 우선주의, 중국을 때리는 것은 더 심해질 겁니다. 특히 저는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질 거라 보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지금 자국 우선주의에서는 지금 외교에서는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 안 되면 외교 힘을 빌려야 되고, 또 내 이익이 필요할 때는 중국이든 미국과의 협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미국이기 때문에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절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만 총통 취임하게 되면 20일이죠. 네. 이제 뭐 사절단을 보내거나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따라 또 한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표현은 돼야 될 텐데, 이게 또 중국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또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 일본을 먼저 볼까요?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행정부,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의원들이 한 30명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원의원에서 지금 타이완하고 친한 의원들이 축하 사절전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기도 지금 정부가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타이완 이슈는 다른 이슈하고 지금 이렇게 무게감이 다릅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다른 나라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보내는데, 만약에 축하사절단을 누굴 정부 차원에서 보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은 안 됩니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 쥐고 있다고, 중국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지금 조태열 장관이 가서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런 걸 최종 확정을 하러 가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상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안 나온 거 봤을 때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가고 있고,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26일, 27일 가능성, 27일, 28일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인 날짜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안 했지만 이건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요번 주나 후나 최종적으로 날짜를 딱 픽스해서 아마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대만 문제는 이 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제든지 폭발력이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 이게 우리가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미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대만 관련해서. 그럼 또 이 주한미군 문제, 주일미군,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여도 우리가 시나리오 상황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 그래요? 학자마다 전문가 들던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만이 화약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다른 말로 하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또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바다로 나온 태평양으로 가는 이 타이완이 있어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미국이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데 또 아까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TSMC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미국과 중국이 정말 또 어떤 딜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게 국익이, 미국도 중국도 전쟁이나 시나리오 앞에서는 다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4개의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그다음에 대만 해협,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중국해, 필리핀이죠. 그 중에 가장 지금 높은 게 지금 타이완 해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 이게 지금 뭐 그 4개의 화약고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미국도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이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중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전이 일어나면 상황이 어떻게 확전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미국이 들어온다 했을 때, 미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우리가 왔을 때 뭐 일본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미군이 지금 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지금 그 사이에 시나리오가 그럼 북한이 한국에 내려오고 그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는 시나리오죠. 근데 그래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6일, 27일, 5월이죠. 왕이 장관에게서 얻어온 뭐 한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 이 문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긴 하는 겁니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한중 정상회담? 네. 정상회의 조기 개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요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오거든요. 그 총리가 와도 정상회담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린 정상하면은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죠. 도대체 언제 오냐.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6일, 27일 시나리오는 한중일 정상회담 맞고요. 항상 지금까지는 중국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총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창 총리가 오는 게 되는 거고 그 별도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냐. 아니 이건 상호주의에서 우리는 여러 번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2번 갔었고 여러 번 갔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2014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왔으니까 10년 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와야 된다. 근데 이게 올 것이냐 저는 가능성 매우 낮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 돌았지 않습니까? 프랑스 돌았고 세르비아 돌았는데 아마 지금은 안주까지 한중 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에는 제가 볼 때 무리가 따른다라고 판단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총리가 하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단 먼저 되고 거기서 어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한마디 팩트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그럼 한중 관계 정말 좋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그러겠죠.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그 자체가,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미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풀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분들도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뭐가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교수님 그 중국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4월 말에 갔다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조 소비 일어나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보고 왔죠.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나, 그다음에 부동산 상황은 어떻나, 뭐 등등을 좀 이제 또 현장을 또 봐야 되니까 그걸 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한번 좀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동북 삼성을 보고 왔는데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네. 뭐 이번에 상하이나 다른 지역을 갔다가 요번에 그렇게 갔었는데 뭐 다는 대변할 수 없겠지만 또 중국의 또 지금 한편에 지금 변화되는 또 소비라든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부동산에 대한 관망 뭐 등등을 좀 두루두루 보고 듣고 왔습니다. 네. 중국의 이구환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구환신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것을 주고 새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렇게 이거?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전 보통은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한 10년 이상 썼으면 그 제품을 주고 새 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소비 부양을 하는 가장 많이 썼던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이구환신인데 올해 들어서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구 소비재에서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지금 춘절이나 노동절 소비하면서 서비스 소비, 여행은 막 가는데 식당은 막 가는데 이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그런 비용, 그러니까 소비는 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여전히 안 쓰고 있더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노동절 소비 때 제가 조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이구환신 부분에 의해서 자동차, 가전, 가구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기회다 생각하고 조금씩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은 보이긴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소비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위축돼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로 시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선 도시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뭐죠? 그 대출이라든가 풀어주면서 좀 중국 정부가 다시 유화책을 뭔가 그 개선 그 해결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가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지금 소비가 왜 안 되느냐.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오래 걸린다. 제가 요번에 와서도 일선 도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느냐. 앞으로 2년 더 보고 있더라. 그러면 실물 자산이 20-30% 떨어졌어요. 나머지가 금융 자산입니다. 증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부동산도 자기들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증시를 좀 올려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신구조라는 이 나름의 이 부동산 그 증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 맥 헤매다가 3,100을 넘어서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유심히 그런 이유가 있다.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고 신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야 과거에 이 신구조 정책이 이제 1차 때, 2004년도, 2차 때, 2014년도 할 때마다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 강력한 유동 정세를 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우상향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세 가지 정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 일단은 부채나 그다음에 이 채무 구조, 자산 구조에 딱 정리를 해서 이 회사를 이제 파산시킬 것인지, 부분적으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국유에 편입시킬 것인지 지금 정리 작업을 해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아픈 것은 드러내겠다. 이런 작업이 진행됐다. 두 번째, 30개 성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베이징, 상하이 다 다릅니다. 네. 2단계, 3단계. 부동산 기업들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 아까 전혀 이제 이상한 기업들, 문제가 되는 기업 드러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부동산 기업 어디 망했다는 이야기 앞으로 많이 들리실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는 거기서 괜찮은 것 이제 올려오면 정부가 이제 융자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은행들, 상업은행과의 작업들을 자금을 만들고 예산하고 지원하는 이런 3단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서는 사람들이 절대 돈 안 쓴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증시를 부양시켜서 돈을 쓰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작년에 중국에서 그 우샤보라는 엄청난 우리 8.15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경제 매체가 있거든요. 네. 우샤보라는. 거기서 매년마다 이제 신중산층 이런 백서를 만들어냅니다. 2023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중산층 자산을 2022년 대비 한 46%가 자산이 사라졌다. 손실 봤다. 그죠? 그 다음에 한 50% 이상은 내가 이제 소비보단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 60% 이상은 뭐 부동산 안 사겠다. 이게 딱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계속 지금 부양정책, 이구안신, 두고 봐 이런 식으로 10도 이구안신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고 있고, 하지만 타이밍이 시간차를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정시,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비가 조금씩은 있지만 회복 단계에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확 살아날 만큼의 과감한 정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부동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정책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 만큼 그러니까 경제 부양책.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틈틈이 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책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전에 코로나 했던 것처럼 1인당 얼마씩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뭐 내가 직장에서 이제 안 잘릴 수도 있겠는데, 만나 보시면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지금 회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쓰겠다, 이런 말도 인터뷰에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가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 급선무다. 근데 그러한 어떤 뭐 증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투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힘이 만만치 않게 필요한데, 사실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던 상황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간첩법이니 뭐니 뭐 공동부유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외국인을 다시 좀
드리려는 그러한 움직임,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새로? 일단은 우리 주식과 이제 그런 자본이라는 게 주식과 진짜 기업들의 이야기가 좀 두 가지 결이 다른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빠진 게 인도랑 일본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로 갔던 게 인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가지고 인도나 일본일 자본들이 이제 중국으로 좀 들어오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이유는 두 가지죠. 외국 자본이 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 중국 지표가 괜찮네. 두 번째 정시를 살리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있네.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에 좀 다른 측면에서 기업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아까 반간첩법, 뭐 국가 기밀법 말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뭐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이미 나가야 될 기업과 들어와야 될 기업들은 이미 이제 구분되어져 있고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기밀법, 반간첩법이 그 좌표가 나를 향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너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뭐 노동 집약형 이제 뭐 공급망에 의해서 중국이 의미가 없는 것은 베트남이나 지금 미얀마나 인도나 다 옮기기 시작했고 또 반대적으로 들어갈 업종들 예를 들면 뭐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나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중국 필요한 부분에 또 들어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국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또 팩트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중국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돈을 벌게 해주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떤 후유증, 파장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또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라인에서 벗어나기도 좀 어렵고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정부 당국자들도 참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약간은 지금 스탠스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나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서 지금 더 불확실성이 강해지니까 지금 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또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를 넘어서 그냥 정부든 아니면 그 기업이든 간에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버는데 돈에는 꼬리표가 없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적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면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부는 또 다르죠.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한데 지금의 불확실성의 시대 어제 오늘의 또 친구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미국과 친한 부분들이 그 역으로 우리한테 또 안 좋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인 게 지금 이제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시험대가 바로 이제 대만 총통 취임식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양국 정부의 그 스탠스가 보여지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이제까지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